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렉산더의 전쟁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입니다. 사실 필립 2세가 즉위하는 그 시점만 하더라도 그리스 변방의 1위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를 통합하고 아들 알렉산더에게 물려줍니다. 필립 2세는 아들 알렉산더가 그 날뛰는 부게펠루스를 자기 말을 만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아들이여, 너는 너희 야망에 걸맞는 더 큰 나라가 필요하다. 이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구나. 알렉산더와 함께 페르시아 원정을 수행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전역을 다스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메이츠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창이고 친구고 전우였던 거죠. 이런 엄청난 자산을 아버지 필립 2세가 알렉산더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약간 20살의 나이로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또 2년간의 준비를 거쳐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중장 보병들이 갖추었던 창들은 2m 내외, 길이야 3m가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의 중장 보병은 물경 길이가 6m가 되는 아주 장대한 창을 보유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에만 고집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전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잘 운영함으로써 승리를 일구어내는 정말 전쟁의 천재, 전쟁의 기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했지만 페르시아에게 마케도니아나 그리스의 정치제도나 그리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옷을 입고 페르시아의 전통을 따르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는 이집트의 신을 받아들였고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을 결합함으로써 그것들의 차이를 통해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세상, 그런 공존의 세상을 꿈꿨던 게 아니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렉산더의 전쟁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누구든지 한 번쯤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이 그림은 폼페이에서 발견된 모자이크의 일부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군을 이끌고 다리우스 군과 싸우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사실적으로 이 알렉산더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공적을 생각하지 말고 그의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리에 찬 눈동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찬 눈동자로 보입니까? 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영웅으로서의 알렉산더의 모습보다 전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싸워야 하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렉산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알렉산더는 약간 20살의 나이로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의 준비를 거쳐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약 10년 동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페르시아 전체를 복수시키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주요 전쟁은 8년 만에 다 끝나게 됩니다. 왼편 끄트머리에서 헬레스폰트 협을 지났던 게 BC 334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히데스페스 전투를 했던 게 32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기간 동안 이 광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서 터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영토를 복속하는 대단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성취를 이루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들이, 또 어떤 조건들이, 어떤 전략적 사유가 작용해서 이러한 성취를 만들어냈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이 문제의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입니다. 강고한 이미지죠. 그리고 대단히 어떤 무사의
괴리가 느껴지는 얼굴을 가진 분입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금수저입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곧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필립 2세는 아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를 통합하고 아들 알렉산더에게 물려줍니다. 사실 필립 2세가 즉위하는 그 시점만 하더라도 마케도니아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변방의 1위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이 1위 국가를 필립 2세는 완전히 새로운 신흥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새롭게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마케도니아 가장 자신 있는 분야, 기병 분야를 강화시켰습니다. 귀족 자제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탁월한 전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화시켰습니다. 그 부대 이름이 헤타이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컴패니온입니다. 동료들이란 말이죠. 이 당시부터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는 귀족 자녀들을 자신의 부하가 아니라 자신의 컴패니온으로 생각하고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동지로서, 전우로서 굳게 단결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평시에 늘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말을 탈 때 등자나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등자나 안장이 없죠. 단지 말꼬핀만 잡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기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한 역할들은 주로 정찰이나 혹은 이제 퇴각하는 적을 살육하는 일에 주로 사용되었지 공격력을 행사하는 그런 전력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필립 2세는 이 불안정한 말 위에서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 창을 내지르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공격 부대로 이 기병들을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펜츠 헤타이로이라고 하는 푸드 컴패니온입니다. 보병 기병이죠. 보병, 중장 보병입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중장 보병, 흔히 이제 팔랑크스라고 하는 부대 형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밀집 대응을 이루고 창을 집결시켜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대단한 전투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필립 2세는 이 밀집 보병들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 길다란 창이 그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중장 보병들이 갖추었던 창들은 2m 내외, 길이야 3m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중장 보병은 물경 길이가 6m가 되는 아주 장대한 창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무겁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손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두 손을 들어야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창을 들었던 그런 어떤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창은 더 적어지고 가벼워지고 한쪽 고리로 목에 걸고 팔뚝으로 창을 잡고 두 손으로 이 6m 되는 사리사는 긴 창을 상대를 향해 내찌르는 거죠. 이게 엄청난 전력상의 우위를 가져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와 상대 간에 약 5m의 소위 살생부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또 필립 2세는 히파스 PTI라고 하는 대단히 강한 전투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특수부대 같은 유연한 또 보병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중장 보병이 가운데 있으면 거의 양측에 히파스 PTI가 존재하고 있고 배치되고 있고 그 바깥으로 소위 이제 헤타이로이 기병이 배치됨으로써 이런 구성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탁월한 전투력의 부대, 그리고 또 이들은 단순히 전쟁 때만 동원되는 그런 시민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취급 군인으로서 일상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고 이러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다른 도시국가나 다른 나라의 시민군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술적 기동력을 갖추게 되었던 거죠. 이것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마케도니아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약 20년 만에 아테네 강국으로 부상했던 거고 결국
아테네 전역을 하나의 마케도니아의 어떤 제국으로 연합으로 묶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필립 2세가 뛰어난 것은 이것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알렉산더에게 정말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의 청소년기의 스승은 그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생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뭔가를 알렉산더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알렉산더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사 알렉산더와 다른 모습이죠. 알렉산더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만남과 교육을 속에서 단순히 몸으로 용기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이성과 절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화와 균형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수단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정치학에 대한 책을 많이 썼지만 생물학자이자 식물학자고요. 의학도 연구한, 그래서 그에 대한 책을 펴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 지식인이었던 거죠. 이 전방위적 지식인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요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군인, 그리고 주어진 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 능력을 갖춘 그러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죠. 알렉산더가 이제 젊었을 때 코린토스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를 만납니다. 그 거리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그때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요구를 해라. 내가 준다는 거죠. 근데 디오게네스 그때 무슨 말 했습니까? 위대한 왕자시여, 나는 당신이 비켜주기만 바랍니다. 햇빛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알렉산더가 그런 말 합니다. 만약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철학적인 사유 능력이 있는 그런 젊은이로 성장해왔던 거죠. 필립 2세의 미덕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이 알렉산더와 그 친구들이 함께 공부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운데서 아리스토텔레스 앉아서 이러저런 철학을 이야기하고 12살 되는 아이들이 앉아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를 같이 했던 거죠. 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사냥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의 일종의 마케도니아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엘리트 집단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그림에 놓아 있는 사람이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이 분해가 되죠. 그때 이집트 쪽을 맡은 사람이고요. 우리 영화 알렉산더에 보면 제일 처음에 화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프톨레미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크레이투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헤파이스티온이라든지 페르디카스라든지 등등 실제 알렉산더와 함께 페르시아 원정을 수행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전역을 다스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메이저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창이고 친구고 전우였던 거죠. 이런 엄청난 자산을 아버지 필립 2세가 알렉산더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알렉산더가 미쳐 날뛰던 말 부케펠루스를 이렇게 다듬어서 길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살에 불과했지만 그는 왜 말이 저렇게 날뛰는지를 알았던 거죠. 말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의 머리를 돌리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느낌을, 인정하는 느낌을 부여했던 거죠. 그래서 말은 안정을 찾고 결국 알렉산더가 그 말을 타고 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북의 팔루스는 20년 이상을 알렉산더와 함께합니다. 대단히 이 일화마다 대단히 얼마나 알렉산더가 뛰어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엄마인 올림피아는 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제우스의 후손이다. 그리고 필립 2세는 아들 알렉산더가 그 날뛰는 북의 펠루스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자기의 말을 만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아들이여, 너는 너의 야망에 걸맞는 더 큰 나라가 필요하다. 이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더 큰 야망과 꿈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필립 2세가 갑자기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근위대가 암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게 되면서 알렉산더가 20살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요즘 같으면 대학 올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알렉산더는 이미 16살에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습정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또 18살에 카레노이 전투에 참여해서 마케도니아 군대의 자척을 책임지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필립 2세는 사실은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를 하나의 동맹으로 묶습니다. 묶고 하나의 정책 목표를 내세웁니다. 이 페르시아를 원정하겠다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마케도니아 필립 2세를 맹주로 삼고, 그 당시 표현으로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몬을 삼고 그리스 윤화권을 편성해서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나기로 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2세가 죽은 336년에 서기전 336년 봄에 필립 2세는 10,000명의 선발대를 이미 페르시아 서쪽 지역인 소아시아에 파견하면서 전쟁 준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해 6월에 필립 2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알렉산더가 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죽음은 알렉산더의 적이라는 것은 필립 2세로부터의 중요한 유산, 즉 페르시아 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던 겁니다. 그것은 필립 2세의 꿈이기도 하고 알렉산더의 야망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대제국을 지금도 봐도 아시겠지만 터키에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저 대제국을 점령할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흔히 대전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대한 나라를 다 점령하기 위해서 일일이 한 지역 한 지역을 점령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의 군대와 3번의 중요한 결정적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실이나 혹은 또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더 이상 알렉산더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즉 그들의 저항 의지를 분쇄하게 됩니다. 보면 이 처음에 전투했던 것이 그라니쿠스라고요. 바로 헬레스폰트 해협을 지나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리우스 대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 서부 지역에 있는 총독들을 통해서 대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334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1년 뒤에 333년에 이수스라는 곳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1년간의 기간이 있고 또 2년 뒤에 331년에 그 유명한
가오가멜라 전투가 있습니다. 이 가오가멜라 전투를 끝으로 사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긴 시간 틈을 두고 전쟁을 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알렉산더 입장에서 볼 때 이 거대한 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세 번의 결정적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이 결정적 전투라는 것은 단순히 적의 주력을 괴멸시킬 뿐만 아니라 적으로 하여금 싸울 의지, will to fight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알렉산더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결정적 전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 전투가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도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군대를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고 이 대규모의 결전을 통해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하여금 더 이상 싸울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투를 통해서 상대의 주력을 괴멸시켰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알렉산더의 이동 경로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레스폰트에서 넘어가 가지고요.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바로 중심부로 가지 않고 알렉산더는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약간의 북상을 하는데 고르디온이라는 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르디온을 가다 다시 내려와서 1년 뒤에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적의 중심을 가지 않고 그대로 해안을 따라서 중동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빠져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급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연합군은 보병 46,000, 그 다음에 기병 6,000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죠. 이 6만 가량이 되는 이 군대가 사실은 그냥 이동만 하는 게 아니죠.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엄청난 보급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을 출발할 때 그리스의 해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120척의 함대가 사실 해안을 따라 돌면서 계속적으로 알렉산더의 그리스 연합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보급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안을 따라 돌았고요. 그리고 계속 해안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수스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이수스 전투가 왜 제자리였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안을 장악해 나가면서 소아시아와 중동과 이집트를 장악해 나간다면은 사실상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서쪽 거점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가 이수스에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사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군대가 핵심인데 이 핵심 군대가 다 페르시아로 와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는 자기를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군대가 없는 상태죠. 만약에 페르시아가 함대를 이용해서 이전에 페르시아 전쟁처럼 함대를 동원해서 아테네나 혹은 마케도니아를 공격한다면 막아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페르시아의 주 전력을 분쇄하기 전에 알렉산더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해안지대의 항구를 장악을 해서 페르시아 함대가 전력화할 수 없도록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급의 문제도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전투를 했지만 사실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계속 해안을 돌면서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그다음 이집트를 병탄하게 되는 거죠.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이집트의 색깔을 보십시오. 아주 푸른 녹색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곡창지대라는 거죠. 이 곡창지대를 장악한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그리스 연합군이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소위 보급기지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후방기지를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원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거고요. 또 이들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페르시아가 함대를 통해서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전쟁만 잘한 장군이 아닙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관용과 정치적인 판단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수스 전투가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의 많은 가족들이 포로가 됩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이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근한과 풍요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도망쳤지만 다리우스의 어머니 시스 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부인과 딸들을 그대로 왕실에 왕비나 또는 공주로 보살펴 준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실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과정에 있어서 페르시아 제도를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각 지역의 총독들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그 자리를 보존해 주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금인데요. 세금도 한 푼도 더 받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았고요. 오히려 지방관이 잘못하거나 또는 부패한 관리들을 제거함으로써 페르시아 현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냈던 거죠.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이 그림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의 성당을 방문한 것을 그린 건데요. 그 당시도 사실은 페르시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압박이 많았습니다. 특히 페르시아하고 이집트가 사이가 나빴던 것은 페르시아가 이집트의 어떤 종교라든지 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종교를 다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관용을 보임으로써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았던 거죠. 이건 단순히 정치 전략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또 보다 크게 생각하면 알렉산더가 추구했던 세계와 부합하는 겁니다. 종교적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대화나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징에도 민감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고디안 노트라고 하는 고디안 매듭이라는 게 있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킹 오브 에이시아,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풀려고 갔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진경로가 잠시 북상했던 이유도 이 고디안을 가기 위했던 겁니다. 여기 가서 알렉산더가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리면서 매듭을 풀어버립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화나 또는 속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처럼 알렉산더는 단순히 전쟁만 잘하거나 혹은 또 문화적 관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디안 노트를 단칼에 잘라버림으로써 자기가 아시아의 왕임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관대한 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티레라고 하는 해안 도시를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이 티레가 알렉산더에게 대단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봉쇄를 당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락되었을 때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모든 남자들은 다 성인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폭력을 사용할 때 언제 상할지 아는 사람이죠. 이 이후로 그 아래에 있던 도시들은 다 항복하고 맙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관대하거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그 양단이 아니라 폭력이 필요할 때 폭력 행사를 통해서 분명한 폭력 극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관용이 필요할 때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요. 상상을 넘어서는 관용, 예상을 넘어서는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들로부터 단순한 군사적인 굴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던 거죠. 이렇게 대전략이 대단히 훌륭했지만 사실 이 전략의 어떤 기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투에서 이기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이 보시는 화면의 그림은 이수스 전투를 다룬 그림입니다. 정면 약간 오른쪽에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리우스 왕이고요. 왼쪽에 약간 이제 그 모자이크가 훼손됐는데 그 갈색의 말을 타고
앞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그 그림의 전체 모자이크 모습입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가면 늘 앞장섰습니다. 맨 앞장서서 적의 방어막을 돌파해서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다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보면 중앙에 알렉산더가 공격하는데 뒤에서 도끼로 알렉산더를 공격하는 적의 모습이 보이죠. 이처럼 이때 사실 크레이투스가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 은인이 되는데 이처럼 알렉산더는 전쟁이 발생하면 전투가 이루어지면 맨 앞장서서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부상을 당해요. 어깨 쪽지가 깨지거나 화살을 맞거나 거의 서너 차례 이상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전장에서 맨 앞장서서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솔선수범을 통해서 다른 장병들을, 다른 군인들을 끌어들였던 거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가 보여줬던 대단히 탁월한 전술적 역량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알렉산더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중장 보병이 있고요. 양쪽 가장자리에 기병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팔랑크스 중장 보병이 사리사, 6m짜리 사리사로 무장한 보병입니다. 그런데 창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동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케도니아의 중장 보병은 공격력이보다는 방어에 집중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필립 2세가 양성한 마케도니아의 기병은 대단히 공격적이죠. 특히 알렉산더가 제일 앞에 앞장서서 쐐기 모양으로 적의 전선을 돌이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적이 붉은색이 있으면 팔랑크스가 중장 보병이 막 모루처럼 받쳐주고요. 기병이 돌아서서 공격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후방을 거쳐서 위에서 적의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망치를 내리치는 거죠. 이 전술을 우리가 흔히 모루와 망치 전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술적인 모습들이 대부분의 전투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우가멜라 전투거든요. 그림에 보시면은 양쪽에 이제 기병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기병 오른쪽에 알렉산더 기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전투가 벌어진 상황에서 알렉산더가 치고 들어가서 페르시아의 오른쪽 라인을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되면 실제 다리우스는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다리우스가 도망을 치면 바로 군대가 분쇄되는데 실제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넓은 평원에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의 병사들이 뛰어다니고요. 죽고 살리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말들이 날뛰면서 먼지를 일으켜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전투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는 기병을 이끌고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서 다리우스를 공격한 겁니다. 이 사이에 알렉산더 기병이 빠져나가니까 가운데가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가운데를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군의 중앙선을 뚫고 들어온 군대를 다시 후방에 있는 마케도니아 에비데가 막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밑에는 모루를 만들고 마케도니아의 기병은 망치가 되어서 적의 후방을 내리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루와 망치 전술입니다. 세 번의 주요한 전투, 그라니쿠스나 이수스나 가우가멜라 모두 이 전법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뛰어난 것은요, 이 전투 방식을 늘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전투는 히다스페스 전투라고 사실상 알렉산더가 했던 마지막 중요한 전투입니다. 326년에 이제 인도 간드라 지방의 히다스페스 강가에서 이루어진 전투거든요. 보시면 강을 두고 청색의 알렉산더 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색의 이 폰투스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 상황에서 옛날 같았으면 알렉산더가
이전 같은 모르와 망치 전법으로 공격을 했을 건데 이 폰투스 군대, 그 당시에 이제 인도군이죠. 인도군이 강력하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20km 이상 북방으로 쭉 숨어서 돌아가서 강을 건너서 적의 측면을 공격하는 이러한 어떤 기습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에만 고집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전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잘 운영함으로써 승리를 일구어내는 정말 전쟁의 천재, 전쟁의 기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칼 폰 크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 이론가고요, 지휘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책이 폼 그리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쟁론입니다. 동양에서 손자병법이 있다면 서양에는 이 크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적 천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장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전쟁상은 불확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투를 벌이고 있고 수천 마리의 말들이 뛰어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알기 힘듭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적절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자가 군사적 천재거든요. 이제 그때 쓰는 표현이 콥도엘이라는 말입니다. 콥도엘. 전장 상황을 한눈에 읽어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공격, 어떤 수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눈, 그게 콥도엘이거든요. 이런 콥도엘을 가진 사람이 군사적 천재라 이야기합니다. 크라우제비츠는 마음속에 프리드리히 2세나 나폴레옹을 두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 정말 부합하는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정말 그 전장 화면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불확실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공격 타이밍을 잡고 적의 허점을 치고 들어가서 적을 괴멸시키는 그런 뛰어난 전술적 능력을 보인 게 알렉산더입니다. 자, 마무리해보죠. 여러 가지 말했지만 정말 알렉산더는 위대한 왕입니다. 알렉산더 그레이트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웅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소위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국가 안에서 그렇게 얼굴 맞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경우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보다 큰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를 넘어서 그 다음에 동방으로 페르시아까지. 알렉산더의 꿈은 더 큰 거였습니다. 만약에 알렉산더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정벌을 나섰을 겁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늘 고민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그러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립 2세가 물려준 세계 최강의 군대도 있었고 또 자기와 함께 수학했던 많은 뛰어난 장군들도 있었고 또 알렉산더 자체가 뛰어난 군사 전략가요 기획가였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꿈이 크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으라면 헛된 꿈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까지라면 광대한 영토를 점령한 장군 혹은 지배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더 중요한 하나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알렉산더가 꿈꾼 세계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이 시대에 이제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니케 승리의 여신입니다.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이에요. 하늘로 비상하는 승리의 여신. 이게 아마 알렉산더에 가졌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 세계를 비상하는 꿈. 그런데 이 비상의 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는 꿈꾸던 세상은 더 이상 좁은 도시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종교나 자신의 문화만 고집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의 차이가 인정받는 그리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과 개방성의 사회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나온 것도 다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했지만 페르시아에게 마케도니아나 그리스의 정치제도나 그리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옷을 입고 페르시아의 전통을 따르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는 이집트의 신을 받아들였고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런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그런 다양성과 개방성 속에서의 안정과 평화, 그걸 꿈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약 300년간, 그리고 로마가 공화정에 있던 시대까지 포함해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작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밀로라는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죠. 우리가 그리스 예술의 전형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비너스상입니다. 완벽한 조화와 균형. 그런데 이 조화와 균형만 헬레니즘 시대를 지배한 게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전혀 다른 그림 자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라오콘 군상 혹은 라오콘과 그 자식의 죽음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작품을 바로크 예술의 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격정과 욕망, 슬픔, 좌절, 이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 라오콘 군상의 조각과 밀로의 비너스를 같이 본다면 이것이 한 시대에 있는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문을 연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이 다른 양식의 예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술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 기하학의 주인공인 유클리드도 이 시대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천문학의 기초를 따왔던 아르키메데스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 시기 그리고 로마 제국 초기까지 유럽인들의 정신을 사로잡았던 스토이즘도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렉산더가 꿈꾸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드디어 그 당시 그리스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됩니다. 세계 만국 공통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에서 라틴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로마의 저술들은 이 당시 고대 그리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의 시인인 셀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are all Greeks. 우리는 모두 그리스 사람입니다. 물론 사회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학과 법과 종교와 예술은 다 그리스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는 100년 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가 아니라 이는 아테네의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를 풍미했고 이것이 다시 알렉산더의 확산을 통해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던 그 헬레니즘의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럽에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인도와 만나면서 만들어냈던 이 간드라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의 불상과 비슷한 걸 느낄 겁니다. 우리의 스꾸람에 있는 불상도 크게 보면 간드라 불상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을 결합함으로써 그것들의 차이를 통해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세상, 그런 공존의 세상을 꿈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스포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알렉산더의 흉상입니다. 그렇게 멋있지 않은 얼굴입니다. 우들투들하고요. 깊은 눈가에는 어쩐지 모르는 외로움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자 머릿결이 흩날리고 있고 견고한 턱이며 두꺼운 목이 보여주는 어떤 견고한 의지와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나이 알렉산더가 꿈꾸었던 세상,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